네,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두 분과 마무리 짓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장 3월의 분위기와는 좀 반대로 양시장 엇갈리죠. 오늘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늘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입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예열 끝 주가 질주만 남겨두고 있을까요? 완성차가 모처럼 만에 움직입니다. 사실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품주들이 먼저 들썩들썩했거든요. 오늘은 현대기아가 좀 갑니다. 이쪽에 좀 주목하신 거예요, 손 팀장님? 네, 우선 저는 항상 과열된 시장보다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저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이제 2차 전지를 탑픽으로 뽑지 않지만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진행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지만 사실 이제는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은 2차 전지 투자를 해봐도 될까? 조금 무서운데? 이렇게 조금씩 개인 투자분들께서 동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문가 된 도리로 했을 때 2차 전지 겁먹지 마십시오.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성향이 조금 과열된 구간을 좀 피하고 그 뒤를 좀 쫓아갈 수 있는 섹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외인과 기관의 집중이 상당히 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는 운수장비의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운수장비는 이제 철강, 조선이랑 자동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조선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슈로 인해서 완성차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가 어제 언론 행사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됐고 오늘부터 개막이잖아요. 이 모멘텀으로 오늘 완성차가 가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고 해석하세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이제 개최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염두를 했었거든요. 완성차 부품을 말씀드릴까, 자율주행을 말씀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정류장 개장하고 이제 수급등을 봤을 때 자율주행은 빠지고 운수 장비 이제 자동차 완성차랑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개 완성차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신규로 발표할 전기차랑 수소차를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투심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수소차네 아닌가 보다 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에 들어간 부품 중에서도 소재나 테슬라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이미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부품주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가 2차 전지랑 부각이 돼버리면 이제 업종포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 트레이딩 스킬이 있어. 난 뉴스 확인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좋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나 기아나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들은 2022년에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2023년에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건재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셀, 소재 기업들의 성장성과 안정성,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캐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고 완성차 기업들은 저평가 매력도가 심하니까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기아는 일단 모빌리티 쇼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보다는 트렌드 자체가 일단 전기차, 수소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 기아가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공개죠. 네. EV9 공개한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기 대표님? 저는 봤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내부는 조금 아쉬웠는데 외부는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공개되고 나서의 첫 반응 그리고 사전 예약, 판매 대수 이 순위로 주가에 또 모멘텀으로 반영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일단 2% 가는 건 긍정적인 평가라고 해석하시는지 좀 더 탄력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미 기아 주가는 최근 한 달간 계속 훈풍은 불었던 것 같아요. 수급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조금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매크로 이슈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차량이 과연 경기가 성장 국면처럼 많이 팔릴까라는 고민도 많이 있는 거고 가격대도 사실상 상당히 높습니다. 이 완성된 전기차들이 쉽게 조금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가 백오더 마진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오더 물량들이 작년부터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주장구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재고 관리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잘 해오고 있어서 주가도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조금을 이제 100%는 다 못 받는다라고 조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 정도 가격인 절반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8,700만 원 조금 언더로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시장 쪽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현대랑 기아차 합쳐가지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네네. 정말 안 팔립니다. 1년 네. 내내 하더라도 32만 대 정도밖에 못 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전기차 그것도 완성차 시장 안에서 중국 쪽의 시장 점유율을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높여가는지가 기아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노출되면 빠지기 마련인데 네. 오늘 가는 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네. 여기에서 평가는 일단 괜찮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해외 시장 판매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만큼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중국 너무 판매가 적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는 중국 말고 인도나 러시아 네. 인도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뭐 신흥국 쪽도 좋고 뭐 북미 쪽도 중요합니다. 이미 근데 북미 쪽에서는 기아나 현대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미 점유율 괜찮고.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네. 수출이 70% 이상 성장했어요. 그래서 북미 쪽은 이제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조금 점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국 쪽을 보자면 이제 리오프닝도 맞물려 있고 경기 부양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구매력이 증가하고 여기에서 완성차 시장에서도 조금 온기가 돌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한국 차들이 조금 선점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북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지금 IRA 세부 법안이 사실 간밤에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하루 더 미뤄지면서 오늘 밤에는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신재생 쪽도 조명을 받고 또 2차 전지는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 현대 기아차 쪽의 영향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 사실 지금 리스 쪽으로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혜 범위가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는 내년 조지아 공장 완공 때까지는 사실상 수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손 팀장님? 네, 사실 뭐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려가 상당히 했었는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대처를 본다고 했을 때는 기대는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최악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현대차 중역들의 발표나 그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반응을 본다라고 하면은 피해는 있겠지만 정말 최악의 피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세부안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네. 전기차 이제 조립에 대해서 3,750달러,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된 소재에 따라서 3,750달러,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을 목표로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리스에 대해서는 좀 세액 공제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리스에 대한 좀 의혹을 발표하면서 네. 이제 뭐 그 중역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했을 것이고 이제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수급도 이제 기동현 대표님께서 기아의 수급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4개월 넘게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분명 피해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는 적을 수 있고 현대차랑 기아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의 품질, 뉴스를 찾아보시면 현대차랑 기아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리포트를 보더라도 뭐 이제 연간 뭐 최대 실적을 기록하겠지만 뭐 어떤 실적 증가폭이 사실 요즘 개인 투자분들 눈이 워낙 높아셔가지고 뭐 매출액이 1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0%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얼마나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조 부분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네. 좀 저는 높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에 꾸준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완성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현대 기아차 신용등급 상향 조정했거든요.
요즘에 점유율도 높이고 네. 잘 팔린다. 네. 연초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이런 내용과 함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었다고 보세요? 우선 재무구조 탄탄해진다는 건 자금 조달에서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거고 굳이 뭐 자금 조달하지 않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렇기 때문에 뭐 호재 중에 호재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재무구조 외에도 이제 만기되는 채권들이 지금 좀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내달 그리고 다음 달 해가지고 네. 약 한 5천억 원 규모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 상환을 할지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차환을 할지 고르게 되는 거겠죠. 아직 뭐 사측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차환을 하게 되면 과거 한 20년도에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 1%대였어요. 근데 차환하게 되면 지금 한 3, 4%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조금 상환을 하지 않을까 그쪽에 좀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관전 포인트로 체크할 포인트 얘기해 주셨고요. 부품 쪽 볼까요? 손 팀장님, 어제까지 화신의 주가가 좀 대단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정통 부품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쪽으로 부품 공장 증설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쪽 말고 또 서현이아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좀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보다 먼저 움직인 부품주는 앞으로도 더 잘 가나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뭐 SL이나 뭐 화신이나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죠. 네. 전반 기업보다 부품주가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실적 변동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랑 기아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으면은 뭐 실적이 증가하고 있나 이렇게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증가폭이 좀 덜한데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어려운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매출액은 3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60% 이상 증가하면서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단기적인 한 1개월에서 2개월간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기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업종포가 18.47인데 현재포가 5.92입니다. 12개월 선행포가 4.25이기 때문에 현재도 거의 3분의 1가량 저평가인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3거래일 정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은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운수 장비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수익 관점으로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기차 업황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가 너무 입이 아픕니다. 저 아닌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전기차도 아직도 점유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2025년, 2026년까지도 꾸준히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2023년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실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증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화신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보실 때는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서 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매수 의견 드리지만 좀 적금 넣듯이 모아가시면서 실적 발표 시즌 전후 혹은 연말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좀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화신이나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부근이어서 사실 모아가기에는 조금 초조할 것 같거든요. 탑픽으로 가져와 주신 쪽은 아직 못 간 쪽 주시나요? 아니면 완성차인가요? 앵커님이랑 너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히 아시는데 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네. 부품 관련 종목이고요. 자동차 공조 부품 및 열관리 시스템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만드는 실적의 대부분은 한온 시스템이 좀 기록을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화신이나 SL만큼 실적이 개선된 종목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나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1분기 수익성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의 업황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GM에서는 2022년 올해의 협력사 이제 납기도 잘 지키고 품질도 괜찮다 이렇게 협력을 하는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6년 연속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의 긍정적인 단일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다른 완성차 부품사 대비해서 조금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늘
21설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 동향도 오늘은 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제와 어제는 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은 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8,750원 말씀드렸는데 8,750원 그대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8,300원, 1차 목표가는 9,5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현대 기아차가 코스피가 한 분기 동안에 10% 올라가는 동안 시장 수익률 껑충 상회하면서 각각 21%, 37%나 잘 갔습니다. 이 안에서 전방산업 호조와 함께 뒤따라갈 한온 시스템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탑픽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딜까요? 우주항공주입니다. 이번 주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죠. 인텔리안테크 오늘 그리고 AP 위성도 이번 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궤도를 뚫고 올라갈 이 주가의 향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이 부분 여쭤볼게요. 기 대표님, 이번 주 굉장히 조용히 사실 2차 전지 수급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기차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우주항공 진짜 강했네요. 네. 정부랑 이제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사업이었잖아요. 보통 이제 항공우주 쪽이. 근데 그쵸. 점점 이제 민간 기업으로 좀 퍼져 나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경제 안보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조금 강화가 좀 되면서 네. 점점 세계는 좀 블록화되고 자원 무기화라든지 뭐 공급망 불안정이 계속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주로 펼쳐나가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으로 그리고 우주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페이스 X 기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모멘텀보다 민간 쪽에 확실히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궤도 위성 관련주가 사실상 핵심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좀 길게 보자면 이 저궤도 위성보다는 중궤도 위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우선 22년도 4분기까지만 봤을 때 총 지구에서 506회 위성 발사가 있었어요. 네. 이 중에 89%가 소형 위성을 위한 발사였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도 조금 적고 뭐 큰 대형 위성보다는 충분히 좀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좀 소형 위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면도 있고 빠르게 좀 실적이라든지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게도 소형 위성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업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스타링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해주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이 600에서 800km 단에 있는 위성입니다. 그렇게 네. 위성을 두고 이제 위성 개수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저궤도를 쓰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기지국 설치도 상당히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효용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실제 이용료도 봤을 때 네. 월 99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이 진입하기에는 가격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네. 측면이 있고 이걸 위성을 소형으로 하지 않고 중궤도 1만 킬로미터 상공으로 올리게 되면 네. 위성 개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적은 위성으로 기지국도 적게 해가지고 좀 큰 커버리지를 할 수 있으니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비용과 효용 면에서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형 위성 맞지만 기술력과 어떤 진입 장벽으로 봤을 때는 중궤도 위성을 다루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탑픽에서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궤도는 이제 촘촘하게 그리고 중궤도로 가면 좀 더 느슨하게 해도 이 광역 범위가 커버가 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볼 수 있을 때 이쪽으로 좁혀보자. 누리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월에 이제 발사. 상반기에 가장 크게 우주항공주들에게는 또 정부 정책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모멘텀이잖아요. 한국 항공우주가 사실 AP 위성 같은 종목들만큼은 못 갔습니다. 이렇게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는 쪽으로도 이제 수혜 확산될까요? 손 팀장님.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내면에 사실 방위산업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인공 우주항공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방산에 대한 기대가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방위산업 이제 뭐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에 기존에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종목들 다 안정적 실적 나오고 있고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게다가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덜해요. 근데 제가 3, 4년 정도 이제 누리호 1호랑 이제 2호를 봤을 때는 조금 일정의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를 기상에 보면, 따라도 그렇고. 네, 뉴스를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그 발사를 위한 예산을 20% 증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누리호 3차 발사는 진행할 건데 사실 누리호 2차 발사 때도 일정의 지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지금 3파전 치열 우주 발사체를 생산하기 위한 부지 선정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매수는 긍정인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때 5월 중순인가 6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도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월 25일에 발사를 한다. 그럼 5월 23일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오늘 매수를 해가지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홀딩을 하고 있다가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좀 단가 관리하시다가 이제 발사 시즌이 다가왔는데 어떤 뭐 정말 발사 일정이 연기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연료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대응하는 등 좀 일정적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리스크 관리 방안의 일부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가서 여쭤보면 아까 이 역사적 신고가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인텔리안테크 좀 윗꼬리가 달렸고 AP위성은 먼저 신고가 쓰고 이틀째 조금 쉬어가거든요. 근데 한화그룹주가 너무 강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직고점 뚫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같이 볼 수 있는 한화시스템 방산 쪽으로도 지금 나흘째 양봉이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이쪽의 모멘텀은 뭐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강해요? 한화그룹은 보면 이 우주 사업에 진심인 것 같거든요. 계속 자회사도 끌어들이고 있고 조직도 계속 개편해 나가면서 우주 사업단의 밸류체인을 조금 견고하게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김동관 회장의 또 행보를 보면은 한화그룹 내에 우주 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허브를 출범을 했습니다. 우주 산업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후발주자인데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주 탐사라든지 자원 확보, 아까 얘기했던 뭐 자원 무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주로 돌리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물이라든지 희토류 등을 가져올 어떤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자회사들까지 다 통해가지고 우주 탐사 기술까지 좀 확보를 하게 되면 위성 제작단 그리고 발사 그리고 수송이라든지 위성 서비스까지 모두 다 하나로 묶는 토탈 솔루션이 가능해지는 국내 최초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상이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는 직고점 뚫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는 비교적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에서는 자원 무기화라든지 우주에서 대안을 찾을 거다라는 이런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방대한 꿈이다 보니까 어떻게 좁혀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전략을 짜보자면 우주 산업이 크게 한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업스트림 산업이 있고 다운스트림 산업이 있고 연관 산업이 이렇게 3가지로 보는데 업스트림은 말 그대로 우주단에 있는 발사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입니다. 발사체를 제조하고 위성을 만드는 산업이고요. 다운스트림은 우주 발사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뭐 위성 센서라든지 우주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뭐 위성 통신 이런 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 통신은 이제 지상 기지국에 설치가 어렵거나 커버를 못하는 지역에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통신 장비주 그 안에서도 위성 통신을 영위하는 사업들을 조금 빠르게 보고 있고요. 우주 산업이 아니더라도 UA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크게 쓰일 수 있고 통신 6G 쪽으로도 조금 광역적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통신 장비주들 그 안에서도 위성 통신을 하고 있는 사업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결국은 답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탑픽 주세요. 어느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AP 위성이고요. 이게 중계도 아까 말씀하신 관련 종목인 거예요?
거예요? 예, 중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나로호, 누리호였나요? 누리호 발사를 할 때 네. 누리호 발사체 상단에 AP 위성의 사명이 프린트가 됐어요. APSI라 해가지고 아시아 퍼시픽 세틀라이트 인코퍼레이트입니다. AP 위성이 사명이 붙었다라는 건 예. 그만큼 프로젝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거고 실제로 누리호가 발사되기 전에 시험 발사를 AP 위성이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AP 위성이 마쳤기 때문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AP 위성은 위성 휴대폰 판매로는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고객사도 아랍 쪽에 가지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늘고 있고 아랍 외에도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까지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애플이 또 위성통신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의 어떤 특징을 보자면 새로운 회사가 주목을 받는다라기보다 네. 기존의 레퍼런스라든지 이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이 가장 큰 수혜를 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가인데 신고가 네. 부근인데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종목은? 짧게 보고 네. 싶고요. 그만큼 좀 자신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매수가는 종가부터 19,800원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해 네. 보이고 목표가는 좀 짧게 전 고점이었던 26,600원까지만 보고 네. 손절가는 18,3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아,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8,300원 손절 라인은 꼭 보셔야겠고요. 19,000원대에서 21,900원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입니다. 그리고 신고가까지 보자. 여기 뚫어내면 한 번 더 저희가 AS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프로의 시선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여로 팀장, 기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